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로 리턴 투 라이프 월드, 전환적 삶과 생활 세계로 귀환하는 예술 교육을 발표해 주실 함동균 파티의 디자인 입문 연구소 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어떤 기술적 환경과 어떤 경제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전체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저 요소 외에 삶의 어떤 다른 요소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체도 잘 이미 감각을 잃어버렸거든요. 지금 그 생존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철학자 중에서 조르주 아간베인이라는 분은 원래 그리스에 썼던 비오스라는 말하고 조에라는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인간의 생존을 구성하는 것, 어떤 필수적인 것으로서 이 생존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동물과는 다른 어떤 문명적 차원을 구성하긴 하지만 사실상은 보면은 그것은 동물적 차원과 사실 다르지 않은 인간 문명이 동물적 차원을 구성하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요소일 뿐이지 삶 전체의 요소하고는 다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생존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회가 아니라 비오스로서의 삶이 기술적 환경과 어떤 시장의 영역, 일의 영역 외에 어떤 것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질문을 드리면 바로 대답을 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특히 어떤 미래의 삶, 그리고 미래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미래의 교육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육적 어떤 그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그 철학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물질적 생존의 그 영역으로 쪼그라들어 있고 어느 순간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조차도 그 부분에 일종의 어떤 종속된 그 종속 변수처럼 이렇게 좀 협소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지금 한번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 하면은 오늘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제가 이 예술이라고 하는 현상을 어떤 기능적 현상으로 보기 이전에 이것이 삶과 굉장히 밀착된 어떤 것이라는 우리가 사고를 하게 될 때 이 예술이 뭘 드러내야 되고 뭘 표현해야 되냐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현대 예술이 어떻게 보면 이 모더니티 상황의 어떤 것들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삶에 대한 표현과 다른 삶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사실은 모더니티의 파멸을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삶은 어떻게 보면 지금 모더니티라고 얘기하는 어떤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은 모더니티가 서구의 모더니티만인 게 아니라 다른 곳의 모더니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의도는 뭔지 알겠지만 사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유럽적 모더니티가 보편화된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한옥으로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어떤 분들도 한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파워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유럽적 모더니티의 어떤 보편화를 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 유럽적 모더니티가 보편화됐을 때 그 모더니티의 기반이 됐던 그 시장주의적인 삶, 그 다음에 기술을 아주 중심적으로 놓고 보는 어떤 그런 기술주의적 삶의 어떤 한계에서 우리가 바로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물음표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다. 혹은 미래에 우리가 이 모더니티의 이 삶을 우리가 계속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갈 것이냐,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술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이 다른 프레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은 예술밖에 없어요. 예술을 제외하고는 예술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고유한 어떤 인간의 어떤 경험의 형식, 이 발명의 형식이 아니고서는 이 프레임 자체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없습니다. 미래의 교육이 뭐냐? 특히 그 안에서 미래의 예술 교육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다른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조금 예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또 질문의 방식이 있죠. 다른 사회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던지는 질문과는 다른 그 방식을 질문하고 그 질문을 하나의 삶의 교육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어떤 그런 것, 이게 아마 미래 예술 교육이 되게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묻지 않는 게 뭐냐면 미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누가 누구의 미래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냐, 또 누구를 위한 미래냐라는 질문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미래의 삶이 이렇게 된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대 이후에 글로벌 기업이 된 세계 한 30대 기업이 만드는 어떤 상품 시장의 어떤 모양과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어떤 직업적 형태를 미래의 삶이라고 우리가 보통 착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적 영향을 주지만 그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파워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형태의 우리 모습이 이렇게 쉐이핑되긴 하지만 그 기업들이 주도하는 미래이지 우리 삶의 미래 자체가 그것으로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질문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냥 숙명적인 형태로 그 삶의 조건처럼 받아들이고 어떤 특히 한국과 같은 이런 그 질문 없는 제도 교육들은 그 어떤 그 기업이 쉐이핑해 놓은 그 삶의 어떤 유형들을 마치 어떤 필연적이면서 쫓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죽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관점으로 굉장한 어떤 강박으로 인간의 삶을 이렇게 내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멈춘 게 나쁜 거냐? 당장은 아마 그 보실 때 이렇게 지금 그 집에서 이런 환경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바깥에 나가가지고 예술가 교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특히 이런 예술가들과 이 예술가 교육하시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획기적인 원년을 오히려 맞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굉장히 예술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술가들이 하는 어떤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와는 다른 형태, 물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의미를 지금 자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굉장히 다른 형태의 어떤 인식론적인 어떤 파워를 만들어내고 그런 그 사회의 어떤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때가 저는 이제 왔다고 보거든요. 근 한 10년 동안 나온 많은 어떤 기업 혁신과 사회 혁신에 대한 그런 책들에서 그 새로운 어떤 혁신과 혁신 교육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비퀘스천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환적 질문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전환적 질문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고통이 따르거든요, 사실은. 이 상황은 저는 언택트 기술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 물음이 여기 없으면 지나가는 소나기를 피하듯이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팬데믹의 상황은 기술 시대이기도 하고 시장 중심적, 그러니까 기술과 시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건데, 이런 기술 중심적 사회와 그 시장 중심적 사회에서 예술이 원래 뭐였는지, 그리고 그런 기술 중심적이고 시장주의적 삶의 어떤 프레임화되어 있는 이런 삶의 조건이 멈춘 이 세계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는 어떤 교육의 이상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컨택트라는 영화로 나왔는데
외계의 생명체와 만나서 외계가 쓰는 어떤 문자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이 인류가 하나 이런 외계와 만나는 새로운 문자적 경험을 하고 있다고 들어요. 이 문자적 경험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되게 중요하고 되게 정성 들여서 읽지 않으면 읽을 수 없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자적 경험을 이렇게 일깨우고 저것을 읽을 수 있는 독해의 중요한 지도를 사실은 예술 교육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역할이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강연은 야생성을 살리는 무형식의 배움이라는 주제로 고영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 야생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중요한 이게 뭐 예전부터 있던 거고 야생성이라는 게 외부에서 누군가한테 뭐 주사기로 주입한다고 이렇게 주입되는 것은 아닌데 원래 우리는 다 본래적으로 야생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다 시인으로 태어나고 예술가로 태어나는데 내 왼쪽 가슴에 과연 시인이 지금도 남아 있는가? 왜 왼쪽 가슴에 지금도 예술가가 남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게 필요하고 또 예술 교육에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이 레가텀 연구소라는 곳에서 그 레가텀 지수를 발표하는데 작년에 이맘때쯤 발표한 걸 보니까 한국은 꽤 교육이나 뭐 다른 인프라 시설에서는 굉장히 높은 상위권에 있습니다. 근데 유독 가운데로 쏙 들어간 그 항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자본, 소셜 캐피탈 이 영역에서 아주 이렇게 거의 낙제점에 가까워요. 이건 뭐 유엔이 조사한 공동체 이 항목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그 지표는 결국에 한국인들은 많은 경우에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신뢰가 전제된 관계가 아니라 상당히 어쩌면 계약적인 인간관계 거기에 좀 이렇게 몰빵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문화예술 활동이나 문화예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 아침에 뭐 저도 뭐 아침에 나올 때 옷을 입었지만 그 다 저마다 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 가죽을 다 쓰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인두급이라 하죠. 두 글자로는 이제 가면이라고 할 수 있고 어쩌면 페르소나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갑옷과 어떤 이 투구를 다 저마다 쓰고서 타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태에서 과연 예술의 역할, 예술 교육의 역할이 어떤 지점들을 더 이렇게 발견하고 어떤 지점을 더 이렇게 몰두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토픽이 이제 그 야성성이라는 주제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야성성이라는 것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힘이에요. 이 내면의 야성이라는 그 의미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9월달에 우리 서재 선생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그 아이테5라는 큰 행사가 있었죠. 거기에 영국의 배우 사이먼 맥번이라는 아주 되게 유명한 배우대요. 탐 크루즈가 출연한 그 영화에도 출연했던 배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발제문에서 그런 얘기한 게 좀 다가왔어요. 옥스퍼드 주니어 사전에 그 아이들이 주로 볼 거 아닙니까? 그 사전에 이 자연과 관련된 이 단어들이 다 없어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이런 진단이었어요. 상당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뭔가 암시하는 바가 크고 과연 그 사라진 어떤 단어들의 대체물들이 아마 인공물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뭐 채워지고 있겠죠. 이런 것은 아이들에게 경험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이 내면의 야성성을 어떤 인공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상당히 좀 유기의 어떤 양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야성성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이 야성성에 대해서 마음의 힘과 마음의 어떤 자기
내 안에 있는 동력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 교육이란 말이 에듀케이션의 라틴어 원이 에듀케레 아닙니까? 이 에듀케레라는 말은 끌어내는 겁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끌어내는 거죠. 잠재력을 끌어내고 어떤 새로운 능력을 끌어내는 건데 지금 우리는 문화예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교육이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교육이든 보면 많은 경우에 어떤 화단들의 감성 거기에 너무 이렇게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내 안에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상투성에 좀 우리가 저항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술의 최대 적은 상투성입니다. 이 진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이라고 하면 어떤 체제에 저항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상투성에 저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안에 어떤 습관이라든가 내 안에 어떤 사람이 하루 24시간 이 루틴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루틴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궤도를 그리는 것은 몹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문화예술 교육이 그런 점에 좀 내 안에 어떤 이 아비투스를 조금 더 다르게 바꿔주는 것. 이 아비투스를 바꾸는 게 바로 혁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학교 안팎에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이나 문화예술 교육들이 어쩌면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오히려 아이들이나 성인들의 야성성을 더 북돋아주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야성성을 죽이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질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질문을 통해서 좀 새로운 이야기를 좀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유연함을 더 배우셔야 되고 유연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원래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내 안에 어떤 본성, 네이처라는 말이 자연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본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성들을 어떻게 좀 현장에서 더 바꿔낼 것인지.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우리가 다 영어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타동사가 아니라 영어에 보면 동사 중에 타동사가 있고 자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타동사는 누군가 시켜서 하는 어떤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자동사는 내가 내켜서 하는 어떤 활동. 이 어떤 당사자 주도성이란 뿐만 아니라 자기 그런 어떤 본래적인 속성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반 일리치라는 철학자가 명사로서의 어떤 양태라기보다도 자동사로서의 어떤 양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좀 이 야성성을 살리는 문화예술 교육에서 좀 생각해봐야 될 어떤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란 말 대신에 내가 걷는다라고 전환할 수 있고 의료라는 말 대신에 내가 낫는다, 스스로 낫다라고 전환할 수 있고 내가 교육이라는 말 대신에 내가 배우다 이런 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논의에 문화예술 교육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이제 급속도로 이제 돌봄 전환 사회에 대한 논의로 전환 급무사를 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어떤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돌봄 전환 사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혜원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현재 예술교육과의 유연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은 내가 유연해지는 거예요. 이게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연함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실패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야겠죠. 내가 이곳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어떤 실패한 경험들이 내 몸에 그게 바로 이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몸에 붙이는 지식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고 문화예술
교육의 TA 선생님이든 매수 강사든 선생님들은 그 유연함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많이 길러야 되고 그게 어쩌면 뭐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돌아가신 저는 뭐 특정한 종교론 제가 믿지 않지만 이태석 신부님께서 그 어떤 책에 쓴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을 쓴 게 있더라고요. 이 자석 같은 향기라는 말을 쓴 게 있는데 되게 멋있는 말이었어요. 이게 뭔가 이 향기라는 말하고 자석이란 말을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말을 한 줄로 딱 결합시켰을 때 몸에 딱 그 느낌이 딱 오잖아요. 저는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현장에서 그게 아이들이든 어르신이든 할 것 없이 사람을 뭐 내 프로그램 갖고 있는 거 돌려막기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섬세한 연구를 하고 어떤 질문을 던질까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실패의 경험치들이 몸에 자꾸 쌓일 때 그 유연함이 더 길러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유연함이 지금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만 더 붙이면 근대 교육의 어떤 핵심 문제는 찰스 디킨스의 뭐 그 어려운 시절 같은 소설의 앞부분에 잘 나와 있는데 상상을 하지 마라. 사실을 숭배하라라고 그 작중 인물 찰스 그레이드 씨가 얘기를 하는데 상상을 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상투성에 저항하고 또 어떻게 질문할 것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교과 과정에서 완벽하게 A부터 Z까지 완벽한 계획서를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벙벙한 계획서가 필요해요. 그럼 우연성의 요소들이 다 휴발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우연성의 요소들이 많습니까? 그 우연성의 요소를 그 어떤 낯선 질문이나 낯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선생님들이 그 우연적인 상황에서 어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그게 전 유연함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계영 선생님의 질문이고요. 예술이 이제는 누구나 누리는 일상의 가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도 예술이 더 이상 어렵고 일상과 무관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가치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술을 어떤 그 기능적인 어떤 스킬을 나한테 익힌다든가 또 혹은 뭐 자기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초점을 좀 맞춰서 생각하는 것은 그 예술이라고 하는 걸 어떤 예술이라고 하는 굉장히 삶과 분리된 어떤 장르의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예술 자체가 소외되고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이런 어떤 스킬을 훈련하는가에 대한 좀 공허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그 고영재 선생님께서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동의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그 삶의 형태가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이런 육신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어떤 통합적 전체 감각을 얘기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떤 그 전통적으로 예술이라는 어떤 예인, 기인 이런 관점에서 봤던 사람들에게는 이 안에 굉장히 어떤 지성적 통합성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부터 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이성과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했던 사람에게는 예술 감각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방식으로의 이동이 필요해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원래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여기 보여줬던 화면 중에서 그 비오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데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포에시스의 영역과 테오리아의 영역과 이런 프락시스 영역이 같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것은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분화된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떤 통합적 감각 속에서 분명히 사고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술의 일상적 실천이나 예술의 가치를 안다는 게 어떤 예술 지식에 대해서 알거나 단순히 스킬을 안다라기보다는 예술이라고 하는 좀 고유한 어떤 감각적인 어떤 행위나 그것의 목표 경험이 어떤 삶의 실제를 우리와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경험을
이 지각이 일깨우게 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 일상에서의 실천, 일상에서 예술의 가치를 얘기할 때도 그냥 어떤 스킬이나 기능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확장하게 하고 어떤 인식을 약간 확장하게 만드는, 혹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어떤, 맨날 늘 그렇게 알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갑자기 판단 중지되는 그런 것도 삶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하나의 순간이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술사적인 지식을 갖고 우리가 교육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2020 서울예술교육 아카데미 질문의 진화, 강연과 토크 가치의 재설정.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